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해커스에서 경찰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2년도 우리 경찰 채용 시험이 과목이 개편되죠. 자, 22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기초 인문특강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2년도 생기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2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찰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과목에 대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부터는요 그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경찰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법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찰 행정법 과목을 아마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도 처음 공부를 하셔야 되고, 22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처음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과목인 경찰 행정법 파트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찰 행정법 파트에 대한 기초 이론 강의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강의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해서 22년도 우리 경찰학기라는 과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법 과목이 새로 추가되는데, 경찰 행정법의 과목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어떤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은 기초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됐죠? 기본 용어하고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체계, 특히 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행정법 파트를 들으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그 다음에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과목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뿐만 아니라 내용 정리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대비해서 경찰학을 공부하실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강의가 되도록 강의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생기초 경찰학 인문특강이 진행되는데요. 교재는 요겁니다. 해커스에서 나오는 생기초 경찰학 개론 제 교재를 가지시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먼저 22년도는 경찰학 파트는 어떻게 좀 과목이 개편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재 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돼요. 8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22년도 경찰학 개편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칠판을 잠깐 봐주시죠. 지금 22년 개편 전입니다. 현재죠. 현재는 과목명이 경찰학 개론이에요. 경찰학 개론입니다. 이렇게 지금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경찰학 개론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찰학 개론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 개론 강론이 있습니다. 총론 강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찰학 개론 총론과 강론이 5대5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재까지 21년도까지는 2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19년도 전까지는 총론 10문제, 강론 10문제 이렇게 5대5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20년도 들어서는요 이 총론의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근 출제를 보게 되면 총론에서 대략 17문제에서 18문제, 죄송합니다. 총론에서 12문제 정도 됐죠? 많으면 13문제까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 8문제에서 7문제 정도 됐죠? 이렇게 지금은 6대4 내지는 6.5대 3.5 요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총론 파트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냐고 간단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경찰에 대한 기본 개념 있죠? 경찰에 관한 기초 파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학
기초 파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경찰의 개념, 경찰의 임무, 경찰의 이념, 그 다음에 경찰 윤리 이렇게 해서 경찰의 기초 파트가 먼저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경찰 법학이 있어요. 경찰과 관련된 법률학 내용들, 경찰 법학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찰 관리라고 해서 경찰과 관련된 행정학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 경찰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겠죠. 자, 공무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경찰 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의 임무를 담당할 때 물건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장비, 그 다음에 경찰 활동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인사, 공무원, 조직, 돈에 해당되는 예산, 그 다음에 물건에 해당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게 경찰 행정 내용, 경찰 관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통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경찰 홍보 파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의 역사 파트.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총론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경찰 강론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강론 파트는요, 총론의 내용을 배워서 이제 경찰이 활동하는 그 임무의 범위 중에서 섹션별로 자, A 파트, B 파트, 경찰의 구체적인 전문적인 각 분야별 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을 보시면 됐죠? 자, 먼저 첫 번째 생활안전경찰이 있겠죠? 생활안전경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경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경찰도 있고요. 뭐 보안 등등등등 해서 각 분야별 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이 경찰 강론 파트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론, 강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졌는데 됐죠? 자, 이제 이게 22년도부터죠. 22년도부터 이제 과목이 개편되면서 됐죠? 자,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도록 지금 공지가 됐냐면 거기 8페이지에 나왔다시피 먼저 첫 번째 경찰 행정법 파트가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가 지금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경찰 행정법 파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경찰 행정법 파트는 기존에 우리 경찰학개론에 없었습니다. 경찰 행정법 파트. 그 다음에 22년도부터는 과목면도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경찰학개론이 아니라 경찰학으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이 종전에는 20문항이었는데 이제는 40% 40문항으로 출제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 경찰학개론에서 없었던 과목이 바로 이 경찰 행정법 파트가 새로운 파트로 추가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 경찰 행정법 파트는 거기 나왔다시피 몇 퍼센트? 35%예요. 35%로 출제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40문항 중에서 35%니까 됐죠? 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16문제 정도? 16문제 정도가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높은 것이 자, 경찰의 기초 파트 있죠? 경찰학의 기초론 파트. 자, 경찰학 기초 파트. 경찰학 기초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찰학 기초 파트가 이제 뭐냐면 바로 총론에 있었던 이 부분이에요. 됐죠? 경찰학 기초 파트요. 요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경찰학 기초 파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경찰 통제나 경찰 홍보, 됐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총론에 있었던 경찰학 기초 파트하고 경찰 통제나 홍보 요거 합쳐서 경찰학 기초 파트가 들어가는데 요게 또 이제 30% 대략적으로 12문제 정도겠죠. 30%가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경찰 행정법은요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경찰 법학 파트가 있잖아요. 이 경찰 법학 파트의 내용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경찰 법학 파트의 내용에다가
경찰 행정법 파트가 더 추가돼서 자, 경찰 행정법의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경찰 행정학입니다. 경찰 행정학. 경찰 행정학 파트인데요. 자, 이 경찰 행정학 파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경찰 관리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요게 이제 경찰 행정학 파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15%죠. 15%로 출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문항 정도가 경찰 관리, 지금은 이제 경찰 관리라고 하는데 경찰 행정학 파트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존에 경찰 강론 파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경찰 강론 파트가 이제 분야별, 됐죠? 자, 분야별 경찰 활동으로 해서 요 강론 파트가 또 15% 대략 6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경찰 역사, 한국 경찰의 역사죠. 한국 경찰의 역사와 외국 경찰 제도, 됐죠? 요게 이제 5%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찰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외국 경찰 제도 요게 5%.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으로 출제될 예정이 있습니다. 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22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부터는 이제 뭘 공부하는 게 핵심 포인트냐면 바로 여기 새롭게 추가되는 경찰 행정법 파트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양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 행정법 파트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자, 하나는 여기 기존에 경찰학개론에 있었던 경찰 법학 파트 있죠. 요 부분이 하나고요. 기존에 경찰학개론에 있었던 경찰 법학 파트가 하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9급 있죠, 여러분들. 9급 일반 행정직 시험에 보면은 행정법 총론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행정법 총론, 행정법 총론 파트가 여기로 들어온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22년도부터는 기존의 경찰학개론의 과목에다가, 됐죠?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9급 시험에 있었던 행정법 총론 파트,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과목이 두 과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됐죠? 그래서 경찰학개론 파트 하나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다가 자, 일반 행정직 9급 시험에 있었던 행정법 총론 파트 하나, 이 두 과목이 합쳐져서, 됐죠? 경찰학이라는 과목으로 40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됐죠? 과목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다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달다시피 이제 법과목 위주로 22년도에 이제 개편이 되는데, 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합쳐져서 형사법으로 한 과목 40문항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사법은 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이 두 개를 합친 과목이 형사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됐죠? 우리 경찰학 과목은 기존의 경찰학 개론에 있는 과목과 그 다음에 자, 9급에 있었던 행정법 총론 과목, 이 두 과목이 합쳐진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요, 자, 이 기존의 경찰학 개론 있죠? 이 기존의 경찰학 개론, 지금 여기 개편된 과목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존의 경찰학 개론 파트잖아요. 자, 이 기존의 이 경찰학 개론 파트, 자, 이게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강사님들마다 교재 분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800페이지 정도가 되잖아요.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기본서 기준이에요. 800페이지 정도가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급 일반 행정직에 있었던 9급 행정법 총론, 요것도요, 됐죠? 아무리 못해도 900에서 1000페이지, 대략적으로 900페이지, 기본서가 9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경찰학 한 과목에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를 한번 대략 잡아보면 900페이지
800페이지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1600페이지, 아무리 적어도 1500페이지 가까이의 방대한 분량이 자 개정된 과목이 내용이 됐다는 것,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 분량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합니다. 이제 개정된 경찰학 과목은요 분량이 일단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공부하실 때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1600페이지에 해당되는 경찰학 자 내용들을 모두 다 잘 숙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이러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뭡니까?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자 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됐죠? 자, 만점 받아서 합격해야지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일단 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야 되는데, 됐죠? 자, 이 1600페이지를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만점 받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됐죠? 이건 과욕이에요. 과욕.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물론 자 경찰학 전체를 내가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만점 받도록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 경찰 시험 합격하는데 한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는 5년 안에 만점으로 합격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길어야 1년 정도로 됐죠? 커트를 딱 넘는 점수로 합격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다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 22년도부터 경찰학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됐죠? 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일수록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을 좀 늘려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은 됐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적정하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점 하나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22년도부터 이제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선택과 자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됐죠? 시간 안배라든가 여러분들이 자 노력을 적절하게 강약 조절을 잘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 자 보시면 역시 일단은 여기 이제 강론 분야 있잖아요. 강론 분야. 자 이 강론 분야가 개편이 되면 분야별 경찰 활동으로 15%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기본서의 경우는 못해도 이게 한 400페이지가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이 4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분량에 비해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낮은 파트가 바로 강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 파트는요, 됐죠? 이건 정말 다 보시지 마시고, 됐죠? 무조건 중요도가 이제 A급, B급 요런 부분들만 잘 발췌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은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중요한 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야별 경찰 활동이 자 15%면 6문제 정도 출제될 거 아닙니까? 6문제 출제가 되는데 최악의 경우 2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4문제만 A급, B급만 공부하셔가지고 6문제 중에서 4문제만 내가 맞추면 이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됐죠? 분야별 강론 파트는 자 6문제 중에서 2문제는 몰라도 된다. 4문제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A급, B급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됐죠? 이 자 강론 파트는 A급과 B급만 간추려 보면 대략적으로 100페이지 안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0페이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세이브 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경찰학 기초 파트라든가 경찰 행정학 파트 이 파트는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찰학 기초 파트는 끽해야 됐죠? 페이지로 하게 되면 많아봤자 150페이지예요. 100페이지에서 한 150페이지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찰학 기초 파트는 거의 해당 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12문제 정도가 나오죠. 이 12문제 정도는 거의 퍼펙트하게 맞추도록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됐죠? 많아봤자 한 60페이지예요.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공부하셔가지고 6문제 될 텐데 이것도 뭐 거의 만점 수준으로 문제를 맞추세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됐죠? 강론 파트는 2문제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자 300페이지를 걸러버리시고 한 100페이지 정도만 A급, B급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 됐죠? 자, 이에 반해서 경찰학 기초 파트하고 경찰 행정학 파트, 이 파트는 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집중 공부하셔가지고 해당 파트는 거의 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요 파트와 옆 파트 문제는 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파트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두 파트가 또 특징이 뭐냐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쉬운 편이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자 점수를 잘 받아가셔야 돼요. 거의 만점 수준으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남는 건 이제 뭡니까? 그렇죠. 경찰 행정법 파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경찰 행정법 파트, 됐죠? 이 파트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 파트는요, 이 두 파트는 어차피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강의 정도만 잘 들으셔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다시피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쉬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분야별 경찰활동 강론 파트는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자, 이 강론 파트를 다 암기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됐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 부분은 됐죠? 자, A급, B급만 공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파트는요, 자, 시험을 치면 공부를 아예 안 한 분들이라 차이가 나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세 파트의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파트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파트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당락이 결정될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개편되는 22년도부터 시행되는 경찰학 시험 문제는 어디가 관건이다?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얼마나 점수를 더 잘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행정법 파트를 따로 띄어서 됐죠? 제가 오늘 자 2번에 걸쳐서 자 기초 특강을 강의를 진행할 건데 자 그러면 이 경찰 행정법 파트는요. 자 일단 분량도 어마무시하겠죠? 자 여기 이제 행정법 총론 파트가 900페이지나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찰 법학 파트가 있어요. 기존에 여기 경찰학교론에 있었던 경찰 법학 파트, 이 파트도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기본서로 하게 되면 못해도 한 200페이지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죠.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찰 행정법 파트인데 분량도 많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떻다? 내용도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됐죠? 아무래도 이제 법학 파트는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공부했다시피 됐죠? 이 내용이 아주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용어도 좀 어렵잖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량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정복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기초 임무특강에서 이 경찰 행정법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적응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기초 용어,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행정법 파트를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 행정법 파트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요걸 한번 그림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경찰행정법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자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법이라는 과목 안에 뭐가 있는 거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경찰 행정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파트가 상위 카테고리고 그 안에 경찰 행정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행정법 파트를 자, 체계도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거기 그림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칠판 잠깐 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내용도 이게 상위 카테고리인데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총론 파트가 있고 강론 파트로 나눠집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행정법이 뭐예요? 뭐긴 뭐예요? 됐죠?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됐죠? 그러면 행정은 뭐예요? 행정이 뭐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게 뭐냐고요? 뭡니까? 별거 아니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나라 살림 또는 자 지방행정의 살림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국가가 나라 살림하는 것을 국가행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라든가 부산시가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지방행정. 자, 이렇게 해서 국가행정과 이제 지방행정이 있는데 우리는 국가행정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도를 빼놓고는 공무원은 다 국가공무원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행정은 빼고 국가행정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 정리하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나라 살림에 관한 법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됐죠? 우리가 이제 법학을 얘기할 때는요 흔히 과목별로 총론, 강론을 나눕니다. 총론은 뭐냐면 자 모든 행정 분야. 자, 여러분들 행정 분야에는 여러 행정 분야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행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복리행정, 복지행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는 뭐예요? 토지와 관련된 행정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외교행정 할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국방행정도 있겠고요. 등등등. 이렇게 행정은 여러 섹션별로 전문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의 행정들이 있습니다. 뭐 환경행정도 있을 수 있고요. 됐죠? 그래서 자, 이 강론은요 분야별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행정법, 경찰행정법, 그 다음에 국방행정법, 뭐 조세행정법, 경제행정법 등등등 있어요. 자, 그럼 총론은 뭐냐? 총론은 모든 행정 분야죠. 모든 행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 파트는 자 복지행정이건 경찰행정이건 환경행정이건 외교행정이건 관계없이 모든 각 분야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원리, 이게 바로 총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영어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영어도 있고, 됐죠? 그 다음에 뭐 호텔 영어도 있을 수 있고, 됐죠? 등등등 여러 분야의 영어가 있죠. 근데 그 모든 분야의 영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건 뭡니까? 문법 같은 건 분야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쓰이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도 모든 각 분야에 똑같이 쓰이죠. 다만 뭡니까? 그 각 파트별로 뭐 관용어구라든지 됐죠?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모든 행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 이게 바로 총론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각 행정 분야별로 달라지는 법리, 이게 강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 총론에는 5가지 파트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제 1편에서 행정법 통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행정법 통론이 뭡니까? 1편. 이거는 행정법 총론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초 원리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편. 자, 총론의 제 1편은 행정법 통론인데 여기서는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2편입니다. 자, 이제 제2편에는 뭐다? 행정작용법이에요. 행정작용법입니다. 자, 행정작용법은 뭐냐면 행위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국가고요. 여기 이제 국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국가는 뭘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수많은 행위를 합니다. 자, 예컨대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한 자에 대해서 뭐 하죠?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를 하잖아요. 됐죠? 또 뭡니까? 자, 건축행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을 하는 자에게 건축 허가를 해주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마구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뭘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하는 행위,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건축허가, 영업허가, 보조금 교부 등등등. 됐죠? 이렇게 국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해요. 행위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작용은 그냥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행위, 이게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행위들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며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 편에 해당되는 작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작용법이에요. 자, 1편이 기초이론 파트를 공부하는 행정법 통론이고 2편이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행위에 관한 법 작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작용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3편입니다. 자, 이제 3편에서는 절차법을 공부해요. 절차법. 그래서 자, 국가가 국민들한테 행위를 할 때는요, 바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국민들한테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컨대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면요, 운전면허를 바로 취소하면 위법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행위를 할 때는 운전면허 취소를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소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한테 알려주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대방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예컨대 야, 네가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음주운전 했잖아. 그것 때문에 14일 뒤에 너한테 운전면허 취소할 거야. 자, 먼저 너한테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미리 알림을 받은 음주운전을 한 면허 취소를 당할 예정인 갑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미리 또 들어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야, 너 일로 와. 너 이거 뭐야? 그리고 들고 패면 안 되죠. 먼저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 같은데 잘못한 거 맞지? 너 여기서 네 의사가 있어? 걔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행정작용입니다. 이걸 행위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행위들은요, 법에서 자, 여러 가지 행정작용별로, 행위별로 됐죠.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에 관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1편은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공부하는 행정법 통론, 2편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인 작용법이 2편이고요. 3편은 절차법이 3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순서에 유념하세요. 작용 행위에 관한 법을 공부한 다음에 절차법을 그 다음에 공부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행하는 행위죠. 이게 작용인데 이 작용에는 뭐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행위가 있고요, 2번이라는 행위가 있고 3번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법은 어떻게 되냐면 1번 행위를 할 때는 A 절차를 거쳐라, 2번 행위를 할 때는 B라는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법은 작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거쳐야 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작용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작용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절차법을 그 다음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흐름만 잘 잡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작용법을 해서 먼저 공부하고 절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편 볼게요. 절차에 관한 법이 다 끝나면 4편에서는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해요. 이에 관한 법을 공부합니다. 됐죠? 자, 이건 또 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인데, 자, 모든 법은 다 뭘 공부하는 거냐면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갑과 을과의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들에 관한 법,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됐죠? 자,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과에 관한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공법이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법이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는데 우리는 행정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중 무슨 관계?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근데 법률 관계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냐면 권리나 의무에 관한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실효성 확보수는 뭐냐? 자, 이제 4편하고 이제 5편이에요. 4편하고 5편에서는 분쟁이 있죠, 분쟁. 이 4편하고 5편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4편과 5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뭔 소리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짚어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찰청장님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됐죠? 자, 그냥 시도경찰청장님을 할게요. 시도경찰청장님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운전 면허 정지라는 행위를 했어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갑에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라고 한다면 갑에게는 뭐가 생기나요? 100일 동안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갑에게는 100일 동안 운전하면 안 돼요. 100일 동안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운전면허 100일 정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를 받았는데 100일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10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발생한 적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의 명령에 의무에 위반하면 이 의무 위반을 어떻게 시정하게 할 거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장래에 강제할 거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4편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작용이에요. 작용. 됐죠?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바로 한다? 아니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뭡니까? 행정절차법인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갑에게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 의무를 갑이
불이행했어. 위반했어. 그러면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걸 가만히 놔두면 누가 국가 말을 들을 겁니까? 아무도 국가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합니다. 자, 이렇게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한다고요. 이랬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실효성 확보수단 4편입니다.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5편. 5편은 뭘 공부하는 거냐? 5편도 역시 자, 구제법이라고 해요. 구제에 관한 법을 공부합니다. 자, 이 구제법은 4편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4편과 정반대입니다. 자, 4편은 국가가 국민에게 적법하게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누가? 국가가 국민에게 이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자, 정리하면 실효성 확보 수단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국가가 국민한테 한다. 두 번째, 뭐에 대해서 한다? 의무 중심이라고. 의무 중심.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됐죠?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구제법은 뭐냐면, 자, 국가가 국민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했는데요. 자, 이 운전면허 정지가 어떻다? 위법한 겁니다. 위법해요. 법을 위반했어요. 위법한 거예요. 됐죠? 예컨대 갑은 음주운전한 적이 없어요. 뭐야? 아예 얘는 면허가 없어요. 면허 있다고 면허 있어야겠죠. 면허는 있는데 차가 없어. 자기 차가 없어. 그리고 자동차도 없어. 자동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운전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100일 운전면허 정지를 했다고요. 알고 봤더니 자, 내 갑의 형이 있어요. 음주운전한 건 우리 형인데 우리 형하고 나하고 생긴 게 완전 똑같아. 쌍둥이야. 그래서 형과 나를 혼동해가지고 우리 형한테 할 운전면허 정지를 나한테 운전면허 정지로 잘못했다고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 정지는 어떻습니까? 위법할 거 아닙니까? 위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위법한 면허 정지로 인해서 갑은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자, 뭐 예를 들어서 학원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바람에, 위법하게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바람에 학원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침해를 받은 거죠. 자, 이렇게 국가의 위법한 작용을 말미암아 국민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 국가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여러분들. 법치국가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국가야 법에 따라서 행정해. 법을 위반하지 마.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만약에 국가가 법을 어겨가지고 위법하게 잘못하게 국민들한테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모든 구제를 다 국가가 해줘라. 이것도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국가는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해야 된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게 하나와 두 번째로는 만약에 법을 어겼을 때 그로 인해서 침해당한 국민에 대해서 무조건 구제를 해줘라.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제법은 뭡니까? 요거와 반대죠. 자, 뭐라고? 위법하게 국민의 권리죠, 권리를 침해한 경우, 됐죠? 이 침해당한 권리를 누가? 그렇죠. 국민이 국가한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이게 바로 구제인데요. 이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구제법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결국 정리하면 구제법은 자,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행위는 작용을 했습니다. 위법한 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때 누가 누구한테?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에 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이게 구제고요. 거기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구제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죠. 사편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무에 관한 것이고, 의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구제법은 누가 누구한테? 국민이 국가한테 하는 것이고. 자, 위법하게 이건 의무인데 이건 권리죠. 권리를 침해했을 때, 됐죠? 이에 대해서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에 관한 법, 이게 바로 구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에는, 자, 행정법 총론에는 이제 이렇게 통론, 작용법, 절차법,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강제법이라고 하게 돼요. 구제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우리 경찰은 행정을 경찰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1편은 경찰행정법 통론, 2편은 경찰작용법, 3편은 경찰절차법, 4편은 경찰의 실효성 확보수단, 5편은 경찰구제법,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총론 파트예요. 이 총론 파트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도 있겠죠? 행정법 강론도 있어요. 자, 행정법 강론 보시면 그 그림에서, 자, 여러 가지 강론 파트가 있죠. 그래서 뭐 지방자치행정도 있고요, 급부행정도 있고, 환경, 경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강론에서는 경찰법, 경찰에 관한 작용법에 해당돼요. 경찰행정법과 경찰공무원법, 됐죠? 두 가지가 이제 여기 경찰법학에 해당되는데,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경찰학 개론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자, 경찰에 관한 공무원, 경찰 공무원법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만 하는 거죠. 다른 국가기관은 안 하고 오로지 경찰에서만 하는 특별한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경찰에 관한 작용법인데, 다른 데서는 안 하고 경찰에서만 하는 특별한 경찰 작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경찰작용법입니다. 경찰작용법,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경찰의 행위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게 하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경찰행정법 총론에 있는 이 작용,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경찰도 하고 다른 국가기관도 하는 거예요. 경찰도 하고 다른 국가기관도 하는 거. 자,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행위에 관한 법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법은 다른 국가기관들은 안 해요. 오로지 경찰에서만 하는 특별한 행위에 관한 법이 요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파트가 여기 옛날부터 있었던 경찰 법학 파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 정리하면, 자, 거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자, 경찰 행정법 파트는 결국 정리하면 크게 2개다. 자, 9급 일반 행정 직렬에 있는 행정법 총론, 그게 요거예요. 됐죠? 이게 대략 한 900페이지가 됩니다. 요 파트. 됐죠? 자, 그 다음에 옛날부터 있었던 경찰학교에 있었던 경찰 법학 파트, 이게 이제 경찰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법, 경찰 공무원법. 그 다음에 경찰 기관만, 다른 국가기관은 안 하고 경찰 기관만 하는 독특한 행위, 작용하는 법, 경찰작용법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한다. 그래서 이 2개를 다 합쳐서 우리는 경찰 행정법 또는 경찰 행정법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새롭게 들어온 파트가 뭐예요? 여기죠, 여기. 행정법 총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 기존의 강의를 들었건 안 들었건 관계없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
1년도까지 공부하시다가 22년도를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대비하는 처음 맞닥뜨리는 과목이 바로 이 행정법 총론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행정법 총론 이게 무려 9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에요. 자, 이 행정법 총론에 관한 기초 이념,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체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초 개념과 특히 중요한 게 체계입니다. 체계. 이걸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자 경찰 법학 파트를 하실 때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도 높고요. 정리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능률적인 측면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자 2번에 걸쳐서 생기초 경찰법학 입문특강을 할 텐데 특히 행정법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경찰 자 학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행정법 총론 과목 자 우리가 뭘 공부한다? 요거 됐죠? 경찰 행정법 총론에 해당되는 1편 경찰 행정법 기초론인 행정법 통론 2편 경찰행정 작용법 3편 경찰행정에 관한 절차 실효성 확보 경찰상 강제수단 그 다음에 구제법 파트 자 이렇게 해서 한 파트 한 파트씩을 기본 개념과 용어와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걸 본격적으로 한 파트씩 설명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경찰 행정법 총론 파트입니다. 자 이 행정법 총론 있죠. 이 행정법 총론 파트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됐죠? 자 뭐냐면요 첫 번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9급 일반 행정 직렬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야 행정법 총론 어렵니? 물어보세요. 대부분들의 분들이 야 진짜 어려워 나 지금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법대를 나오신 분들이야 좀 쉽겠죠. 근데 법대를 나오신 분들도 다른 법률보다는 형법 형소법보다는 행정법이 훨씬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왜 자 행정법 총론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왜 다 어렵게 느끼느냐 됐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판단 여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용어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법학이 독일에서 개시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뭡니까? 철학의 나라예요. 칸트, 헤겔. 그래서 사실상 법학은요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칸트나 헤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다 철학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손에 잡히지 않고 두리뭉실한 얘기들 철학같이 그런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가 와닿지 않는다. 용어가 어렵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자, 이 행정법 총론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앞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됐죠? 수학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자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앞뒤가 마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편, 2편, 3편, 4편, 5편이라고 그랬죠. 근데 1편을 공부할 때도요 2편, 3편, 4편의 내용들이 마구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원형을 이루듯이 저 뒤에 부분과 저 앞에 부분이 유기적으로 마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하고 그 다음 파트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아주 정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편 할 때도 5편에 관한 내용들이 마구 나온다고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왜? 내용이 앞뒤가 마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정말 어렵죠. 왜? 뒤에 부분을 먼저 공부할 수가 없잖아. 맨 앞에부터 공부하는 건데 앞에부터 공부하지만 맨 뒤에 있는 것들이 마구 나오니까. 이래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를 잡기가 쉽지 않고 앞뒤가 마구 연결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 뒤에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걸 공부하니까 뒤에 게 나오니까 이거를 앞에 거 내용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단점이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볼 때는 되게 힘듭니다. 내용이 막 여기저기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맨 처음 한 번 공부를 힘들지만 이걸 잘 해놓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매우 수월해져요. 왜냐면 자 행정법 총론 내용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대략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나요? 봐봐. 그러니까 이게 1편이에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1편을 공부해도 여기 1편에서 뭐가 나온다? 5편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4편에 관한 내용들도 나와요. 3편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다고요. 2편에 관한 내용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는 힘들죠. 뒤에 걸 아직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걸 전체를 다 공부하고 읽으면 뭡니까? 그렇지. 2편 공부할 때 요 얘기가 여기 있는 얘기가 또 나와. 3편 공부할 때도 여기 있는 얘기가 또 나와. 5편 공부할 때는 또 여기는 나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보는 게 어렵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잘 봐두면 이 동일한 내용이 5편에도 나왔다가 2편에도 나왔다가 1편에 나왔다가 해서 계속 반복되니까 이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됐죠? 공부할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처음 공부할 땐 힘들지만 됐죠? 초보자들에게 처음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회독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할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해도 더 잘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됐죠?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이해를 잘 하는 거를 빨리 이해를 잘 해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맨 처음 한 번을 잘 이해해서 한 번 딱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행정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연결해서 이걸 오래 걸리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2단계에서 머무르고 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맨 처음에 한 번을 제대로 된 이해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연결해서 이해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공부할 때 됐죠? 이렇게 공부하면 행정법 파트는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오늘부터 행정법을 공부해야지. 1페이지 읽어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저 뒤에 게 막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개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요. 이 강의에서 뭘 해줄 거냐면 1편의 주요 내용, 2편의 주요 내용, 3편의 주요 내용. 그래서 1편부터 5편까지의 반복되는 주요 내용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1편부터 5편의 기본적인 틀을 잡고 1편부터 공부해야만 내용 정리도 되고 이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파 모르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1편 이렇게 공부하면 개망한다 이 소리예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초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기초 강의를 안 듣고 그냥 행정법 강의를 마구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패단이 있어요. 이 점 염두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자, 용어가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 라고 하는 문제점은 이건 제가 강의에서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일상 용어를 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됐죠?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죠? 앞, 뒤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은 뭘로 해결하시면 된다? 그렇죠. 이 강의. 생기초 강의. 생기초 강의를 통해서 됐죠? 1편부터 5편까지의 내용에 주요 핵심 내용만 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주요 핵심 내용만 딱딱딱딱 캐치해서 알고 계시면 자, 이 연결되는 게 아주 세부적인 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만 연결되기 때문에 됐죠? 1편부터 5편까지의 기초적인 개념과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됐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기초 강의를 먼저 듣고 경찰행정법을 공부하셔야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경찰행정법은요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과 같아요. 수학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행정법 잘해요.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됐죠? 경찰 행정법은요 마치 수학처럼 정말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곱하기 이걸 못하는데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더하기 플러스 이게 4칙 연상이 돼야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경찰 행정법 역시도 됐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의 기초를 배우고 또 거기 또 뭘 얹고 또 거기다 또 뭘 얹고 이렇게 대단히 체계적으로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게요. 제가 기본적인 경찰행정법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 어떤 원리 하에서 움직이느냐. 자, 이 기초적인 체계하고 건물로 말하면 기본 골격이 되겠죠. 기본적인 체계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메커니즘, 이거를 잘 이해해서 공부하시면 세상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틀, 이 체계하고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이씨 그냥 암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 개론 과목 있죠? 기존 이 경찰학 개론 과목들 이런 것들은요 암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이 많지만 경찰 행정법은요, 행정법은 양은 많지만 암기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된다고 전제한다면. 그래서 이해를 가지고도 대부분 문제를 다 풉니다. 양은 많지만 거의 다 이해해요. 거의 다 이해입니다. 진짜 암기는 거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그 이해의 가장 척도가 바로 뭐냐면 체계하고 메커니즘을, 기본 원리를 잘 이해된 상태에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내용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체계와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해서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이 체계와 기본 메커니즘을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도표 있죠. 도표나 그림으로 바꿔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와 그림 이거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돼. 이해를 해버리면, 이 도표와 그림을 이해해버리면 됐죠? 암기도 자동 돼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도표와 그림을 이해를만 정말 잘 해놓으시면 암기는 자동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내용들을 공부해야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공부가 되고 암기할 양이 엄청 줄어들어요. 내용도 쉬워지고요. 됐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암기 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빡빡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와 논리를 잘 잡고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생기초 인문특강 강의에서 뭐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행정법이 어렵다. 왜?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어려운 가장 큰 난적을 이번 강의에서 한 큐에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행정법을 확인한 기초용어, 기초개념, 기초용어, 기초개념을 정리할 거고요. 됐죠? 자, 이걸 위해서 1편부터 5편까지의 주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요. 이걸 위해서 1편부터 5편까지의 주요 체계를 잡아드릴 겁니다. 이 강의를 반드시 22년도 대표하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듣고 안 듣고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에 대한 노력과 암기량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기초 영어, 그 다음에 자 1편부터 5편까지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1편부터 5편까지의 주요 핵심 체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쉴게요.